먼지가 가득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콘크리트 벽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계가 흔들렸고 철근이 뒤틀렸습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무너지는 구조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도면 위에 손을 얹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짚었습니다. 그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처럼,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그 말 한마디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15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왜 그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그저 현장 감독이라고만 알려진 남자. 이름은 이준.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건설 부문 신축 사업 현장.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지상 45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장엔 매일 200명이 넘는 인원이 드나들었고 그 가운데 현장 감독 이준은 늘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오전 7시가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깃을 세운 채 현장 입구에 서서 오늘 배달된 자재 목록을 훑었습니다. 손에 든 클립보드에는 밤새 직접 수정한 공정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 한승우가 뜨거운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한승우가 별말 없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준 역시 아무 말 없이 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따라 현장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성그룹 건설 부문 본사에서 직원들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신축 사옥인 만큼 본사에서 직접 점검을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반장들은 아침부터 현장 정리를 서둘렀습니다. 이준은 그 소동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시 클립보드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전 9시를 넘기자 검은 승용차 2대가 현장 앞에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 태블릿을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람, 구두 굽소리를 내며 현장 입구를 지나는 사람. 그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현장을 훑는 눈빛이 아니라 현장을 내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인솔을 맡은 대성그룹 건설 부문 팀장이 안전모를 마지못해 눌렀으며 현장 관계자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이준을 가리켰습니다. 팀장이 이준에게 다가왔을 때 이준은 여전히 클립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먼저 말을 걸었고 이준은 고개를 들어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팀장의 눈에 순간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흙이 묻은 작업복, 낡은 안전화, 어울리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자는 팀장의 말에 이준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현장 옆 임시 사무동 회의실, 긴 테이블에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준은 그 가운데 들어서며 문에 손을 살짝 얹고 섰습니다. 주변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위아래로 훑는 눈길들,
누군가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처음 보는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서연이었습니다. 대성그룹 건설 부문에 막 배치된 계약직 직원. 지방 소재 대학을 나와 5번의 낙방 끝에 겨우 입사한 2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를 펼친 채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얼굴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에 적힌 말 때문이었습니다. 찾아라. 반드시. 서연은 문 앞에 선 남자를 봤습니다. 작업복, 낡은 안전화, 조용한 눈빛. 그녀는 잠깐 시선을 멈췄다가 다시 노트로 내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불편했습니다. 팀장이 공정 일정을 묻자 이준이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팀장이 다시 따졌고 이준은 수치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테이블 건너편의 시선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현장 감독이 수치를 읊는 것이 마뜩자는 눈치였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저 고집센 현장 직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연에게는 달리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주눅든 게 아니구나.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구나.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준도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을 가방 깊숙이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연은 현장 근처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면을 감아 올리다가 멍하니 손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대성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더 환해지는 건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라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5번의 낙방.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것도 있었고 면접까지 갔다가 고배를 마신 것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번에는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 묘소 앞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인수, 대성그룹 전 비서실장. 서연이 16살이던 해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 그가 남긴 것은 낡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수첩 안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혁?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메모. 찾아라. 반드시 이 아이를 찾아라. 서연은 그 이름을 20년 가까이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왜 찾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가 왜 그 이름을 남겼는지도 모른 채, 다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기에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성그룹에 입사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개의치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본 남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준이라는 현장 감독, 작업복 차림으로 정장 무리 속에 서 있던 남자, 흔들리지 않던 눈빛,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태도. 서연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수첩을 펼쳐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흐릿했지만 눈매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실에서 본 남자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현장 입구 근처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펼친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옆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이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면 위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현장이 자기 집인 사람처럼, 아니, 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처럼 서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준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이준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습니다. 이준은 금방 다시 도면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봤던 사람이라는 것을. 서연은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연은 현장 서류 정리를 맡았습니다. 임시 사무동 한쪽 구석에 앉아 자재 입출고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준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서류 한 묶음을 들고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이준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류를 건네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간단한 부탁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준의 손이 서연의 손 위를 스쳤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의 손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끼워진 사진 속 소년의 손등에 있던 것과 같은 자리,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주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찾았다.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대성그룹 신축사업 건설 현장에 외부 구조안전 점검팀이 들어왔습니다. 이도현 회장 대행의 지시였습니다. 공기를 단축하라는 압박이 위에서 내려온 지 이미 오래였고 점검팀은 일정에 맞춰 현장을 빠르게 훑고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점검팀장은 서울 유명 건축사무소 출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현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별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재 규격, 공정 일정, 안전 수치 모두 기준치 아니었습니다. 이주는 그 결론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검팀이 철수 준비를 하는 사이 이주는 혼자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기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 이음새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기둥 하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타설 과정에서 생긴 내부 공급.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지만 하중이 집중되는 위치와 각도를 계산하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기둥은 설계 하중을 버티지 못합니다. 이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올라와서 점검팀장을 찾았습니다. 팀장은 마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지하 2층 북측 세 번째 기둥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의 눈썹이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방금 봤는데요. 이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겉에서는 안 보입니다. 내부 공극입니다. 타설 불량입니다. 팀장이 잠시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현장 감독이 이런 말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다는 것은
팀장이 말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이준이 클립보드를 들어 수치를 적어 보였습니다. 하중 분산 각도, 기둥 간격, 설계 도면상 허용 오차. 손으로 빠르게 써 내려간 계산이었지만 틀린 숫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광경을 서연이 보고 있었습니다. 임시 사무동 창문 너머로 이준이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어 팀장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팀장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창가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저 사람은 뭘 알고 있는 걸까? 점검팀은 결국 지하 2층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정밀 장비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탐상 검사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이준이 맞았습니다. 기둥 내부의 공극이 확인됐습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상층부 공사가 계속됐다면 어느 시점에선가 붕괴 위험이 현실이 됐을 것이었습니다. 팀장이 이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준은 짧게 답했습니다. 보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현장 감독, 작업복, 낡은 안전화, 그리고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결함을 정확히 짚어낸 눈. 현장 분위기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준 감독이 기둥 결함 잡아냈다고. 점검팀도 못 찾은 걸. 한승우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서연은 그날 퇴근길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이준혁? 그리고 오늘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계산식, 손으로 써 내려간 수치들, 틀림없는 결론. 평범한 현장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이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둥 결함 사건 이후 현장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성그룹 본사에서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사 속도를 늦추지 말되 안전 점검을 병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지시였습니다. 현장 반장들은 투덜거렸고 작업자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이준은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공정표를 다시 짰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장 서류 담당으로 배치된 덕분에 이준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자재 입출고 서류, 공정보고서, 안전점검 결과지. 서류가 오갈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말이 오갔습니다. 이준은 언제나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현장 북측 외벽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준이 비계 위에서 작업자와 함께 점검을 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계 난간을 잡아 간신히 버텼고 손등을 쇠에 긁혔습니다. 작업자가 소리를 질렀고 한승우가 달려왔습니다. 이준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서연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사무동에서 나오다가 마주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구급함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이준은 처음에 손을 뒤로 뺐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소독은 해야 합니다. 이준이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거즈를 대고 천천히 닦았습니다. 이주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뒀습니다. 한승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붕대를 감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등이었습니다. 이번 상처 아래 오래전에 생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류를 건네봤던 순간 스쳤던 그 흉터. 이번엔 가까이서 제대로 보였습니다. 불규칙한 모양이었지만 위치와 크기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수첩 속 사진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붕대를 마저 감았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준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준이 일어나 다시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구급함을 닫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사진을 꺼내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18살의 소년. 그리고 오늘 가까이서 본 30 초반의 남자. 눈매가 같았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같았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덮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아버지는 왜 그를 찾으라고 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름을 바꾸고 현장 감독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이 하나 풀리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밝혀낼 차례였습니다. 그 일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 20분이었습니다. 지하 3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작업자 12명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주는 지상에서 공정표를 확인하고 있었고 한승우는 자재 반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굉음이 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진동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울림.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입구 쪽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흘러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뛰어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멈춰요. 작업 중단. 작업자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멈췄습니다. 이주는 북측 벽면으로 달려가 손으로 표면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봤습니다. 이음새 사이로 실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가늘었지만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하중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외쳤습니다. 전원 대피합니다. 지금 당장 북쪽 출구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문을 몰랐습니다. 점검팀이 멀쩡하다고 했잖습니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준이 그 사람 쪽으로 걸어가 어깨를 밀었습니다. 뛰세요. 지금. 그제야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준은 맨 뒤에 섰습니다. 작업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 천장을 봤습니다. 균열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작업자가 출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준이 뒤돌아 뛰었습니다. 그가 출구를 벗어나는 순간 굉음이 났습니다. 지하 3층 북측 벽면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먼지와 파편이 출구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준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한 손을 짚고 멈췄습니다.
12명이 모두 나왔습니다. 한승우가 달려왔습니다. 이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준은 일어서며 헬멧 위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벽, 쏟아진 콘크리트.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클립보드를 들었습니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전화를 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경찰도 왔습니다. 대성그룹 본사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점검팀장이 이준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팀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준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번 기둥 결함 때도 오늘도. 어떻게 압니까? 이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면에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준이 클립보드를 펼쳐 설계도면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구간 하중 배분이 애초에 잘못됐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오차가 누적됐고 이 날씨에 온도 변화까지 겹쳤습니다. 순서대로라면 오늘 같은 날 터집니다. 팀장이 도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이 손가락으로 짚은 지점과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들어 이준을 봤습니다. 현장 감독이 이것을 계산합니까? 이준이 클립보드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대화를 사무동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점검팀장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어깨. 서연은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사람은 현장 감독이 아닙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것만이 전부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사고 소식이 짧게 나왔습니다. 대성그룹 신축 사업 공사 현장 일부 붕괴, 인명피해 없음. 서연은 그 자막을 보며 오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2명. 이준이 30초만 늦게 소리쳤어도 결과는 달랐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은 지금도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붕괴 원인을 분석하면서 붕괴 사고 다음 날 대성그룹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도현 회장 대행의 직속 비서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현장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 대행님께서 이번 사고 경위를 보고받으셨습니다. 현장 인원 전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신원 조회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별다른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준에 대한 조회 결과를 따로 챙겼습니다. 이름, 나이, 전 직장, 학력. 서류상으로는 깔끔했습니다. 이준, 32살, 건설 현장 경력 8년, 고졸. 비서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본사로 올라갔습니다. 이도현의 집무실은 42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지는 방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책상에 앉아 비서가 건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현장 인원 중 사고 직전 이상을 감지하고 전원 대피를 지시한 인물. 이준. 이전에도 구조 결함을 사전에 발견한 사례 있음. 외부 점검팀도 발견하지 못한 내용. 이도현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더 알아봐.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이도현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고졸 현장 감독이 외부 구조 점검팀이 놓친 결함을 2번씩이나 잡아낸다. 그리고 사고 직전에 대피를 지시한다. 그 판단의 근거가 도면이었다고 했다. 이도연은 서류를 다시 집었습니다. 이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이준.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한 글자 바뀐 이름이라는 것을. 사흘 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도연이 파일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건축공학 박사학위 가명 이준 논문 심사 기록 현장 경력 이전 3년간의 공백기 그리고 마지막 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18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이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20년 전 호적에서 지워진 이름.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사람. 그가 살아서 자신이 짓는 건물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현장 사무동에서 공정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이준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준은 서류 한 묶음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자재 일정 바뀝니다. 확인해 두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님, 혹시 이준혁이라는 이름 아세요? 이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등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깊었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모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은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등이 굳었고 눈빛이 달라졌고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평소에 이준이라면 그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보고서로 눈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준은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방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도심의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오늘 오후에 한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 아세요? 20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승우조차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26살 계약직 여직원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대성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습니다. 밤새 불이 켜져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준은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은 한승우를 찾았습니다. 둘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 외곽 자재 창고 앞이었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직원 알아봐줘. 한승우가 잠시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날 오후에 나왔습니다. 한승우가 조용히 이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인수 비서실장 딸입니다. 이준이 멈췄습니다. 박인수? 20년 전 이준혁이 쫓겨나던 날 유일하게 손을 잡아줬던 사람. 그리고 얼마 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 이준이 이름을 지우고 살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승우가 덧붙였습니다. 대성그룹에 5번 지원해서 이번에 붙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입니다. 스펙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이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었겠네. 한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그 무렵 대성그룹 본사 명예회장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유경 명예회장은 오후가 되면 혼자 거실에 앉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이후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엔 또렷했다가 오후가 되면 시간이 섞였습니다. 지금이 언제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가끔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최유경은 무릎 위에 낡은 사진첩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어린 2 아들. 한 명은 자신의 아들이었고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최유경의 손가락이 사진 속 작은 소년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아무도 없는 거실이었습니다. 그 말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명예회장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가 거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최유경의 혼잣말이.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손안에 들고 있던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유경이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과거 어딘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살아있으면 지금쯤 몇 살이려나. 서연이 복도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 그 집에서 쫓겨난 소년의 이름을 계모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살아있으면 몇 살이냐고.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의 수첩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 찾아라, 반드시. 이제 그 말의 무게가 달리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소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서연은 복도를 걸어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에게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 해도. 서연이 이준을 찾아간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장 작업이 마무리되고 인원이 빠진 뒤였습니다. 이준은 혼자 임시 사무동에 남아 공정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박인수 비서실장이요. 이준이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수첩을 펼쳐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준혁? 찾아라. 반드시. 이준이 그 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기다렸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언제 이걸 쓰셨는지 아십니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사고 직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이 수첩에서 눈을 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멀리 보이는 대성그룹 본사 빌딩의 불빛.
박인수 비서실장은 이준혁이 쫓겨나던 날 밤 그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살아라. 때가 되면 돌아와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박인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이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승우였습니다. 그는 2사람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봉투를 이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으로 한승우에게 물었습니다. 한승우가 말했습니다. 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글씨체를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너는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오래 기다렸다. 아비가 너를 보낸 것은 버린 것이 아니었다. 음모를 알고 있었지만 아비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 너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 승우는 아비가 보낸 사람이다. 20년 동안 내 곁에 있었다면 그 아이를 믿어라. 그리고 돌아와라. 내 자리는 아직 거기에 있다. 이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그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20년의 무게가 그 인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순간은 2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준은 오랫동안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승우는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동 창밖으로 대성그룹 본사 빌딩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준이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현장을 떠돌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했던 20년.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들, 손으로 익힌 것들,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는 법. 그것들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이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보냈는지 이제 알겠어. 한승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이 계속했습니다. 돌아가서 싸우려면 혼자 힘으로 설 수 있어야 했던 거야. 재벌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이준혁으로. 한승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서연이 이준을 봤습니다. 이준이 서연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수첩 가지고 계십시오. 아직 필요할 겁니다. 서연이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그는 잠시 그렇게 서 있다가 걸음을 뗐습니다. 20년 만에 이준혁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아버지와 20년을 버텨낸 아들 중에서 더 외로웠던 쪽은 누구였을까요?